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전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싫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나게 보수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한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어느 관계든 간에 사랑, 믿음, 희생 등등 인간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리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해요. 그런 사람들을 웬만하면 제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필 저와 가까운 가족이 그런 사람이었네요.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여자가 얼마나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방 작은 소도시 출신이었던 저는 서울로 올라가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수원에 있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을 정식으로 찾아가 뵙게 됐죠. 그때 그 인간 같지 않은 여자와 처음 만나게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로 말이죠. 시모는 첫 만남의 자리에서부터 저에게 말끝마다 지방을 붙여가며 자신이 서울 출신임을 자랑하듯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 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지식한 사람이었죠. 남편과 제가 결혼 관련으로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중에 갑자기 시모가 뚱딴지같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맞벌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간 쭉 회사에 다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여자가 회사 다녀서 뭐해? 어차피 나중에 그만두게 될 것을.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도 그러셨다. 여자는 자고로 주방에서 내 남편, 내 새끼 밥 차려 먹이는 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너도 웬만하면 회사 그만두고 네 남편 내조에 신경 써라. 당장 대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니 우선은 다른 대답하지 않고 결혼 인사드리는 자리를 잘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이제까지 남자친구를 몇 명이나 만났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너 얼굴에 남자가 너무 많다? 네가 남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남자들이 너를 따르기도 하고. 너 이제까지 남자 몇이나 만나봤니?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고 대학 올라와서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가 남편이었습니다. 제 주위에 남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 주위에 남자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캥길 게 있어야 당황이라도 하겠는데 만난 남자라고는 남편이 유일했으니 저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남편뿐이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예 거짓말쟁이로 낙인을 찍었죠. 기분이 나빴지만 그땐 결혼 과정이 모두 다 처음이라 무조건 시부모님께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일도 그냥 넘기게 됐어요. 그 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작은 소동이 있긴 했지만 아버님과 남편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시모와는 가족으로서 엮이게 됐죠.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희 두 사람 사이에 너무 끼어들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부터 전화를 걸어와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라고 했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는 몇 달 동안 임신 소식은 없냐고 사람을 들들 볶았죠.
자가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아이를 가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또 저희 계획에도 몇 년 뒤에나 임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임신을 생각하진 않았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임신 소식이 늦어지자 시모가 이상한 생각으로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남자 관계를 가지고 문제 삼더라고요. 사내에 불륜 커플이 많다면서 말이죠. 요즘 회사에서 불륜 관계인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너희 회사에는 그런 사람 없지? 네,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난 다른 사람보다 네가 걱정이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얼굴에 남자가 많아서. 그리고 애소식 들리지 않는 것도 수상하고. 너 혹시 딴짓거리 하는 거 아니여? 어머니, 어떻게...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뭐 의심하세요? 엄마, 아무리 며느리 앞이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앞으로 말 조심 좀 하세요.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화를 내서 제가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시모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남편도 결혼 전 저와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다 듣고 난 뒤 웬만하면 시모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러다 원래 저희가 세운 임신 계획보다 한참 일찍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마음이 놓인다는 듯 제게 처음으로 나긋나긋하게 대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제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또다시 구시대적인 소리를 했거든요. 뭐? 딸?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딸을 낳아서 뭐 한대? 여시랑 바꿀 수도 없고. 아휴, 손잡으려면 2년은 더 걸리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결혼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을 때 시모가 남아선호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모의 반응은 그다지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임신한 기간 최대한 시모를 덜 만나고 시모 이야기를 덜 들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걸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제 목표처럼 임신 기간 동안 시모와 부딪히는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낸 뒤 무사히 건강한 딸 소윤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후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2년 조금 안 돼서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됐습니다. 외벌이를 하던 남편이 너무 무리하게 고생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남편은 회사를 퇴근 후 고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과 평일 늦은 저녁에는 대리기사까지 뛰면서 돈을 벌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부부가 세운 계획보다 일찍이 생긴 아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되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했던 거죠. 잠도 못 자고 일터로 나가는 남편을 보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소윤이를 부탁하고 제가 회사를 다시 나가게 됐죠. 당연히 시부모님께도 저희 상황을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희 전체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시 나가게 됐다고 하자 시모가 밥을 먹던 도중에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애 낳고 애 엄마 됐다는 애가 제정신이니? 그 어린이를 떼어놓고 일을 나가겠다고? 어머님, 저희도 정말 많이 생각해보고 다투기까지 하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에요. 제가 회사 복직 안 하면 이 사람 정말 어디 골병 날지도 몰라요. 이 사람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잔다고요. 밖에서 거의 20시간을 일하는데 거기다 아직 소윤이가 어려서 밤에 깰 때도 많은데 그럼 실질적인 수면 시간은 정말 몇 시간 안 돼요. 이러다 이 사람 잘못된다고요. 그러게 누가 애 낳으라고 떠밀기라도 했어? 지들이 낳아놓곤 무책임하게.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소린데 난 네가 싼 똥 못 치운다.
손자도 아닌 애를 내게 맡길 생각하려거든 꿈 깨라. 내가 왜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면서 도와줘? 거기다 손자도 아닌 손녀를.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따지고 보면 너희가 돈 많이 벌겠다고 낳은 애 버려두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냐? 내 말이 맞지?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한테 도움 바라지 말고. 그리고 당신, 혹여나 애들 도와주려는 생각이면 그 생각 접어요. 애들 당신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누울 자리 보고 눕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선 긋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려줘야 한다고요. 아이 여보, 애들이 살아보려고 도와달라 하는데 도와줍시다. 이 나이에 낙이 뭐가 있다고? 손녀 자라는 낙으로 사는 거지. 저 아버님,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소연이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올라오셔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나중엔 어린이집 신청할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그럼 그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지. 그리고 친할머니가 있는데 너희 친정에 먼저 말하는 건 또 무슨 경우니? 그쪽에서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가 이 사람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하세요. 소연이 떼어놓고 나가는 이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실 거면 저한테 내셔야죠. 제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다시 회사 나가게 된 건데. 그리고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뭐가 달라져요? 조금 전에도 그 난리 치셨는데? 시모에게 애를 맡긴다는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난리를 쳤던 시모는 앞서 나갔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괜히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며 또다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시모에게 화를 냈죠. 목소리 높이시는 일이 거의 없는 아버님께서도 시모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덕분에 그날 시모의 난리는 거기까지였어요. 이후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상주하시며 소연이를 돌봐주셨고 저는 회사에 다니게 됐죠. 그런데 시모가 가깝지도 않은 저희 집까지 틈날 때마다 찾아와서는 친정엄마가 소연이를 돌보는 걸 가지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와 고부관계인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시모의 괜한 트집에도 참고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은 참다 못해 한마디 하셨죠. 사돈, 애를 저렇게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애들 사고 나는 건 한순간인데 애를 방치하면 되나요? 아무리 지방분이라고 하지만 너무 옛날 방식으로 애를 키우시네. 방임주의도 아니고. 저기 사돈, 그럼 도와주시기라도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죠? 제가 몸이 두 개입니까? 그리고 저도 계속 우리 소연이 지켜보면서 할 일 했습니다. 저도 애를 둘이나 키운 엄마인데 그 정도 조심을 안 할까요? 또 여기서 사는 곳 이야기는 왜 나오시는데요? 애 키우는데 사는 곳에 차이가 뭐가 있는데요? 네? 아니 그 도움 드리려고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까칠하게 나오세요? 네, 제가 혼자서 애를 보다 보니까 좀 까칠해졌나 보네요. 아니 혼자서 애 보는 건 별거 아닌데 사돈이 옆에서 사람 신경 건드리고 방해하니까 까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사람 신경만 건드릴 예정이면 그만 나가주세요. 저희 친정엄마에게 한 방 먹은 시모는 그날 이후 저를 더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나 구실을 잡고 저에게 죽자 살자 달려들었죠. 제가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대신해 먹는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해 동료와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불륜이라고 몰아간 거예요. 너 요즘 남자 만나고 다니니? 네? 어머님, 장난이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장난? 난 진심인데. 너 엊그제 비싼 식당 앞에서 어떤 남자랑 웃고 있더라?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던데.
회사 동료예요. 그날 회식 대신해서 다 같이 저녁 식사 먹는 자리였고요. 거짓말은? 회식을 그런 값비싼 식당에서 한다고? 그리고 술 먹는 자리도 아닌 곳에서? 아니, 그걸 떠나서 너 그 사람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 누가 봐도 연인 관계 같고. 너 바른 대로 말해. 우리 아들 몰래 바람 피우고 있지? 회사 다시 나간 것도 그 남자 만나려고 나간 거지? 정신 나간 소리를 시모에게 해명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또 무슨 말을 지어내 말할까 싶어서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분명 회사 사람들끼리 하는 식사 자리였고 회사 동료는 대학교 때 동기이자 그 친구 덕분에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시모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대놓고 불륜이라고 몰아가는 시모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저는 제 휴대폰을 시모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 말 듣지도 않으면서 뭘 물어보세요? 자, 제 휴대폰 뒤져보세요. 비밀번호 풀었으니까 보고 싶은 만큼 보시라고요. 어머, 얘가 시어머니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물건을 던져? 감히? 상황이 극으로 치닫던 그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우리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 동료와의 관계를 잘 알았고 그날 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에게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열받아서 시모에게 달려들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해명까지 했죠. 미친년처럼 제가 달려들자 시모도 당황해서 불륜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고 그렇게 그날의 불륜 소동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일단락된 건 일단락된 거고 저는 더 이상 시모와 조금도 엮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모와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저도 조심을 했죠. 물론 가족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날이 있었지만 웬만하면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저 대신 대답하거나 시모 주의를 돌렸고요. 그래도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시모는 사람 성질을 계속해서 건드렸죠. 그런 시모를 만난 게 참 개탄스러웠는데 그것도 제 팔자다 싶었습니다. 또 그런 시모를 만난 대신에 좋은 남편, 좋은 시아버지를 둔 걸 위안 삼으며 참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문제의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 사건이 벌어졌던 시간대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시간은 훌쩍 지나 갓난아기였던 소윤이가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시모와는 여전히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내던 때였죠. 그런데 그때 출근을 하던 남편이 신호 위반을 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심하게 다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문제는 제가 해외 출장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는 거였죠. 병원에 입원까지 한 남편을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렸던 일은 딸 소윤이가 홀로 남겨진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모르겠지만 무려 3주 가까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회사 상사에게 연락해 다른 대책을 찾아봤지만 출장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가족 친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에 어린 소윤이를 봐주셨던 친정엄마께서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도움을 구할 곳이 시댁밖에 없어요. 시아버님께는 소윤이를 믿고 맡길 수는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시모였죠. 시모는 그때까지 아들 타령을 하면서 손녀인 소윤이를 못마땅해 했었거든요. 이제는 어른들 하는 말을 다 이해할 나이인 소윤이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성차별적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구할 곳이 시댁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민을 했고 차선책이 없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먼저 나서서 소윤이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집까지 올라와서 말이죠. 너 어딜 그렇게 바쁘게 연락하고 있니? 혹시 소윤이 봐줄 사람 찾는 거야? 네? 아, 네. 바로 내일이 회사 출장이라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너는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다니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 집에 지내면서 네가 올 때까지 소윤이 봐주마. 아니에요. 소윤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때라 어머님 고생하세요. 소윤이 친구 엄마들한테 연락 돌리다 보면 돌봐줄 사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손녀를 할머니가 제일 잘 돌보지 누가 잘 돌봐?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갔다가 간단히 집만 챙겨서 집으로 들어가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찝찝한 기분은 들었지만 시모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역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딸에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체하지 말고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출장을 떠나게 됐죠. 하지만 딸을 두고 집을 떠나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맘 같아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딸에게도 시모에게도 연락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저의 잦은 연락 때문에 시모의 심기를 건드리게 될까봐 최대한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겐 길고 긴 해외 출장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대신 3주 가까이 아이를 봐준 시모에게 줄 선물과 딸에게 줄 선물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팔을 깁스한 채 있었거든요. 어머 소윤아, 너 팔이 왜 그래? 언제 다친 거야? 엄마한텐 괜찮다며. 괜찮은데 병원에서 금방 나을 거라고 했어. 삔 거야? 아니면 팔이 부러지기라도 했어? 도대체 어딜 다친 거야? 이제 겨우 9살이던 소윤이는 깁스까지 한 팔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디가 다쳤고 어쩌다 다치게 된 건지 말을 하지 못했죠. 전 놀란 마음에 딸을 다그쳤어요. 그러자 시모가 소윤이를 대신해 팔을 다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줬습니다. 아유 애미야, 소윤이 쟤가 널 닮아서 그런지 애가 너무 별나더구나. 내가 나 있을 때만이라도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기어코 혼자서 까불다가 주방에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그래도 한창 자랄 때라서 그런지 금방 낫는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소윤이 다친 걸 너한테 말할까 싶다가 뭐 큰일도 아니고 너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말 안 했다. 소윤이한테도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시모는 소윤이가 혼자서 까불다 다쳤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소 소윤이가 활동적이고 까부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 말을 듣고도 무시한 채 딸의 입에서 대답을 들으려고 했죠. 소윤아, 말해봐. 어쩌다 다친 거야? 너 뛰놀고 장난치고 그러지 않잖아. 엄마가 걱정되고 놀라서 그래. 혼내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소윤이는 시모의 대답에도 제가 어찌된 일인지 묻자 난감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여전히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아이를 진정시키고 시모가 없는 곳에서 물어보려고 소윤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그때 시모가 화를 냈어요. 소윤이를 그만 닥달하라면서 말이죠. 너는 애 엄마라는 애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애를 닥달하면 어떡해? 하여튼 애미나 자식이나 성격이 유별나서는 다른 사람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지 꼬집만 부리지.
쟤도 너 닮아서 다친 거야. 할머니가 얌전히 있으라고 하면 좀 얌전히 있지? 괜히 까불다가 나만 부주의한 할머니로 만들고? 아이고. 성질을 내는 시모와 울고 있는 소윤이를 보면서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말을 믿는 척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시모를 배웅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소윤이가 고집 부리듯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분명 소윤이 팔이 부러진 이유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소윤이 입에서 팔이 부러진 상황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꼭 소윤이 입을 통해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집안에 CCTV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혼자 집에 있는 소윤이가 걱정돼서 거실과 주방을 비추는 홈 CCTV를 설치해 놨었죠. 시모가 홈 CCTV 정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모와 소윤이의 말처럼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분명 그 CCTV 안에 당시 상황이 찍혀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CCTV SD카드를 뽑아 확인하게 됐죠. 다행히 제가 해외 출장을 가기 전 녹화부터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고가 난 당시를 확인하면 됐죠. 그래서 마우스로 딸이 다쳤을 시기를 눌러가며 확인하고 있었는데 순간 이상한 장면을 확인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상한 장면이 찍힌 영상의 앞뒤를 계속해서 확인하다 소윤이 팔이 어쩌다 부러지게 됐는지 알게 됐습니다. 또 부러진 이후 경악할 만한 일까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시모 때문에 소윤이 팔이 부러졌던 건 맞았습니다. 소윤이가 현관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시모가 무리하게 붙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팔이 꺾여 부러졌던 거죠. 그런데 왜 소윤이가 도망을 가려고 했고 시모가 무리하게 붙잡으려고 했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영상 속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 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등장하면서 시작됐죠. 저도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시모가 데려온 남자였습니다. 제가 출장을 떠난 첫날 등장한 남자는 시모와 함께 저희 집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시모와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죠. 비록 안방 안을 비추는 CCTV가 없어서 두 사람이 저희 집 안방에서 안방 침대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장면만으로도 두 사람의 사이와 그 당시 저희 집 안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예상하는 데 충분했어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던 거죠. CCTV에 등장한 남자와 시모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회사를 안 그만둔다고, 회사 동료와 잡담을 나눴다고 남자를 좋아한다, 불륜 관계가 맞지 않냐 등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로남불로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 제가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제가 정작 경악하고 화가 났던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역시도 이전과 똑같이 시모가 남자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죠. 거기까지는 이전의 날들과 똑같았는데 그 다음 장면부터 달라졌어요. 학교가 일찍 끝났는지 소윤이가 집으로 왔거든요. 집으로 들어온 소윤이는 곧바로 주방 쪽으로 향해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안방 쪽을 보곤 마시려는 물잔을 손에 쥔 채로 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1분이 안 되게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가
손에 쥔 물잔을 떨어뜨리고 현관 쪽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죠. 그때 옷을 대충 걸쳐 반쯤 헐벗은 시모가 헐레벌떡 안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도망치려는 소윤이를 붙잡으려고 말이죠. 두 사람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소윤이가 다른 가족들에게 말을 할까봐 겁이 났는지 시모는 무리하게 소윤이를 붙잡았습니다. 도망치는 소윤이 팔을 겨우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죠. 그 바람에 소윤이가 고무줄처럼 앞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뒤로 당겨지면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넘어졌어요. 시모가 소윤이 팔을 붙잡고 있어서 팔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그 팔만 놔줬더라도, 무리하게 쫓지만 않았더라도 소윤이 팔이 부러질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시모가 한 행동이 제가 말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팔을 다쳐 울고 있는 손녀를 병원에 데려다 가긴커녕 아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무슨 말인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CCTV는 소리가 담기지 않아서 시모가 다친 소윤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눈에 봐도 팔이 부러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윤이 엄마로서 이미 벌어진 과거의 일인데도 빨리 병원을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지고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소윤이를 붙잡고 한참 동안 떠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를 보였는데 소윤이가 고개를 여러 차례 흔들자 무서운 표정을 짓곤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아이를 붙잡고 나서야 시모는 마음에 드는 대답을 들었는지 소윤이를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병원에 갈 채비를 했죠. 이제 남은 건 시모가 소윤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소윤이 방으로 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모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 간에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겠다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러자 소윤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날 시모에게 들었던 말을 저에게 해줬죠. 물 마시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할머니랑 어떤 아저씨랑 옷을 안 입고 침대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날 잡아당겨서 넘어졌고 넘어지자마자 팔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한테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할머니 내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했어. 조금 전에 본 모습을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라고. 처음엔 팔이 너무 아파서 대답을 못했거든? 근데 계속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날 본 모습을 우리 가족들한테 말하면 날 평생 미워하고 혼낼 거라고 했어. 그래도 내가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 올 때까지 병원에 안 데리고 갈 거라고 말했고, 그러면 내 팔이 꺾인 그 상태로 굳을 거라고 했어. 또 엄마랑 아빠 어떻게 해서든 이혼시켜서 나 고아 만들 거라고 했고, 그냥 겁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정말 병원에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대로 팔이 굳게 될까봐 걱정됐어.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혼자 되는 것도 겁났고. 그래서 약속한 거야. 그날 일 말하지 않기로. 미안해 엄마. 엄마 걱정하게 만들어서. 소윤이가 왜 미안해? 엄마가 없어서 소윤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앞으로 우리 소윤이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미안해 소윤아. 엄마가 아프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듣기 전에도 충분히 화가 난 상태였는데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울고 아직도 무서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열이 뻗쳐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뒤집혔던 저는 시모의 불륜 현장과 딸이 협박당한 장면이 찍혀져 있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했어요.
그리고 딸을 남편 병실에 맡겨둔 채 곧장 시댁으로 들어갔죠. 벨도 누르지 않고 시댁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힌 저는 무슨 짓이냐며 소리치는 시모의 말을 무시한 채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시댁 TV와 휴대폰을 연결시켜 CCTV 영상을 틀었죠. 그러자 처음엔 저를 미친년 취급하던 시모도 화들짝 놀라며 TV를 가리려고 했어요. 시아버님께서 못 보게 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었겠어요? 시아버님께 시모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리려고 온 건데. 그래서 TV로 달려드는 시모를 양손으로 껴안고 소파 쪽으로 던져버렸죠. 그리곤 시아버님께 앞으로 TV에 나올 장면을 꼭 보셔야 한다고 큰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시댁 현관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 어? 어머, 얘 봐라. 내가 하는 말 개무시하네? 예, 너 미쳤니?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네가 뭔데 TV를 만져? 이게 머리채를 잡혀봐야 정신을... 뭐야? 너 지금 뭘 가지고 온 거야?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당신이 화면 가리게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아버님께 이거 보여드리려고 찾아온 건데. 이거 안 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몸에 손을 대? 어서 놓으라고. 잠깐만.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아이고 허리야. 이게 정말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를 패대기 쳐? 뭐? 시어머니? 당신이 내 시어머니라고? 어느 집 시어머니가 자기 손녀를 협박해? 내가 우리 소윤이가 벌벌 떨면서 우는 모습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당신 그때 내 눈앞에 있었으면 뺨 날라갔을 거야. 지금도 그놈의 주둥아리, 그놈의 뺨 따고 후려버리고 싶은데 아버님께서 앞에 계셔서 참는 거야. 그런데 헛소리 더하면 정말 못 참겠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입 다물고 네 눈으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보고 반성하고 있어. 알겠어? 아니 천년이 정말... 제가 소파에 패대기 쳐진 시모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었을 때 아버님께서는 TV에서 나오는 영상에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외간 남자와 시모가 저희 집 안방으로 몇 날 며칠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일인지 이제 다 알았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러다 더 이상은 그 장면은 보실 수 없으시겠는지 아버님께서는 TV를 끄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아버님께 더 보셔야 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만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보셔야 하는 장면이 남아있어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더 했는지 거기까지만 봐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고개를 돌려 TV를 다시 보셨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이제 막 소연이가 집에 도착해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후 소연이가 놀라는 모습과 도망가는 모습, 그런 소연이를 붙잡으러 반쯤 벌거벗은 채 저희 집 안방에서 뛰어나오는 시모와 팔을 다친 소연이를 협박하는 시모의 모습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영상이 끝날 때쯤 시모가 헛소리를 나불거렸습니다. 여보, 그 영상만 보고 오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짓 하지 않았다니까? 저 사람 업자라고요. 수리업자. 쟤들 안방 화장실에 수도 문제 있어서 그거 고치려고 온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안방에 같이 드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결정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어딘지 알겠는데 그것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던 건 그 수도업자가 돈 받고 제대로 일을 하는 건가 싶어서 옆에 있다가 물벼락을 맞아서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소윤이가 그 모습 보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다가 저 모습 저꼴로 찍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물론
소윤이 일 가지고는 나도 잘못했다는 거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죠. 아이, 근데 나도 얼마나 놀랐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오해라고 말하는 중에 걔가 도망을 가니까 내가 무리하게 뒤를 쫓았던 거지. 소윤이가 할머니 말만 들었어도 그렇게 넘어져서 크게 다칠 일이 없었을 텐데. 예, 선혜야. 소윤이 일은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 아니, 그런데 너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영상에 뭐가 찍혀 있어도 당사자한테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아, 소리도 나오지 않는 영상 가지고 네 마음대로 상상해서 갖다 붙이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너 이건 모함하는 거야. 마녀 사냥 같은 거라고. 너 시어머니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만 나도 자식을 둔 엄마로서 이번 일은 용서해 주마. 내가 소연이 다치는데 잘못한 것도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정말. 진짜 뻔뻔한 여자였네. 아줌마 내가 찾아올 줄 알고 거짓말 미리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언제든지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 상황을 대비해 둔 건가? 어디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 내가 이 영상만 확인하고 이 난리 치는 줄 알아요? 우리 소윤이한테 이 엄마가 있는데 아직도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을 것 같아? 소윤이가 다 말했어. 당신이 우리 집 안방에서 영상 속 저놈이랑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팔 부러진 애를 붙잡고 1시간 동안 무슨 협박을 했는지 다 들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집 화장실 공사 흔적 없어. 그대로야. 당신 말대로 공사했으면 아랫집에 물어볼까? 영상 속 날짜에 공사 소음이 났는지? 어디서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야, 너 미쳤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아줌마 야야거리고 있어? 이 정신 나간 년이 미쳤나? 야,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니깟 년 하나 잡아서 족치지 못할 것 같아? 너 진짜 죽어볼래? 이게 이게 뭐야? 여보, 지금 이거 당신이 던졌어요? 나한테? 자신이 주장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저로 인해 들통나자 시모는 제게 화풀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로서는 시모가 먼저 한 대 때려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래야 저도 정당하게 시모를 한 대 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의 헛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제 뒤에서 약통이 날라와 시모 얼굴에 명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님께서 엄청 무서운 얼굴을 짓고 계셨어요. 양손에는 다음에 던질 물건을 쥐시고서 말이죠. 조금 전 시모 얼굴에 명중한 약통이 아버님께서 던지셨던 약통이었던 겁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얼굴을 맞은 시모가 가장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맞았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는 시모가 말을 이어갈 틈을 주지 않고 손에 물건이 집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지금 얘 말을 믿는 거예요? 얘도 결국 지 어린 딸년 말을 그대로 믿는 건데, 그 조그만한 년이 내가 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는데 당연히 나쁘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보! 그런 거 던져서 맞으면 나 죽어요. 그만 좀 해요. 당신이야말로 미쳤지? 다 밝혀졌는데 끝까지 거짓말하겠다고? 자기 손녀까지 팔아먹고. 당신 민우 엄마 맞아? 어떻게 민우 자식인 당신 손녀인 소윤이를 그렇게 말해? 설령 소윤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애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나는 당신이 선의 소윤이에게 차갑게 굴고 좀 심하게 굴어도 속으론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 애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당신 속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네. 정말로 애들을 미워하고 있었어. 거기다 서방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여보, 아니라니까요.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나랑 대화 좀 해요. 네?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못했다는 말이 안 튀어나오지? 끝까지 날 바보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디 죽기 직전까지 가보자고. 죽기 직전이 돼서는 그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자, 이 화분 정도 맞으면 죽기 직전까지 가려나? 아니면 이 공유기 정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요. 이러다 정말 나 죽어요. 아이고,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네. 자, 그럼 입이 뚫렸으니까 쭉 말해봐. 영상 속 그 새끼와 어떻게 만났고 나 몰래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시모는 그렇게 순순히 자신의 불륜을 털어놨어요. 시모의 불륜은 아주 흔한 불륜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불륜의 정석 같았죠. 영상 속 남자와는 모임에서 만나게 된 사이였고 만나게 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고 했었어요. 이제까지 아버님의 눈을 피해 모임에 가는 척하며 낮 시간을 이용해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러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런 짓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윤이도 학교에 갔으니 낮 시간 동안은 그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노리고 제가 출장을 간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윤이를 돌보겠다고 한 거죠. 고장 모텔 가는 몇만 원 아끼겠다고 아들네, 그것도 저희 부부가 사용하는 안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추잡스럽지 않나요?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니면 화가 나신 아버님이 무서워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시몬은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께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아버님께서는 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정말 온 집안의 물건을 다 시모에게 던지려고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아버님께서 처음 화를 내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릴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이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화를 잘 안 내던 사람이 한 번 내면 엄청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버님께서 딱 그러셨죠. 집안 물건이 망가지고 시모는 점점 엉망이 돼가는데 아버님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솔직히 꼬습기도 했어요. 시모가 당하는 모습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 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버님께서 화가 풀리셨을 때는 시모 꼴이 엉망이 돼 있었고요. 날아오는 물건에 맞기도 했고 물건을 피해 다닌다고 체력을 다 써서 그런지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겨진 채 엉망이 된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든 말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하고 내일부터 당장 이혼 준비하자.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남은 평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 안 하고 버틸 생각하지 마. 그랬다가 내가 당신 조카의 팔촌들까지 찾아가서 당신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말할 거니까. 아니지.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언제 만나서 말하고 있어. 요즘 세상에 클릭 한 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선혜가 가지고 온 동영상 싹 다 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버티다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개망신당하지 말고 나랑 이혼해. 재산은 법원에서 주라는 대로 줄 테니까. 자,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우리 같이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고 나는 가족밖에 없어서 밖에 나가면 갈 곳이 없으니 당신이 나가라고. 당신은 바람핀 그놈 만나서 모텔을 가든 살림을 차리든 뭐든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보, 잘못했어요. 예, 선혜야. 나 좀 도와다오. 이 여자 집 밖으로 던져놓자. 아버님께서는 시모와 이혼하겠다고 말씀하시곤 저와 함께 시모를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시모는 현관 앞에 반쯤 누워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를 틈타
이제껏 시모에게 쌓아왔던 화를 쏟아냈죠. 꼴 좋네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동안 저 어떻게 괴롭혔는지 기억은 다 해요? 당한 나도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힘들긴 한데 지금 이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 그 남자 관계로 허구한 날 저를 의심했잖아요. 회사에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이 만나기 전에 남자 여럿 후리고 다닌 거 아니냐 등등. 왜 그런 적도 있었죠? 내가 소윤이 낳고 나서 다시 회사 다닐 때 직장 동료랑 같이 있는 거 가지고 불륜이라고 억지 부렸던 거. 그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가 없네. 근데 정작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쪽이었네요? 또 우리 소윤이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 소윤이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어떻게 이제라도 그쪽이 흘리고 다닌 말들 주워 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였던 여자한테 개망신 당하고 개무시받고 있는데 너 인연? 내가 이런 일 당하고도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가만 안 두면 뭘 어쩔 건데? 당신 아버님께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당신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알아? 우리 소윤이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복수하지 않았는데 내가 참는 거야. 그러니까 더 험한 꼴 당하고 동네방네 불륜녀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으면 아버님께 맞은 거 신고할 생각하지 마. 저는 그동안 시모에게 당한 화풀이도 할 겸 시모가 아버님을 신고하지 못하게 경고할 겸 마지막 말을 하곤 아버님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엉망이 된 아버님 댁을 정리했죠. 아버님께서는 제게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얼굴 한가득 며느리에게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버님의 표정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40년 가까이 같이 산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는데 피해자이신 분이 제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아버님 손을 꽉 잡고 미안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힘드시다면 눈물을 보이셔도 된다고 했죠.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어요. 아버님을 보며 저도 따라 울게 됐고요. 그렇게 눈물을 보이셨던 아버님께서는 한결 마음이 나아졌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만 소윤이에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곁에 더 같이 있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진 시간 때문에 소윤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죠. 이후 아버님께서는 시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고 시모와 불륜 관계였던 남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됐죠. 남편이 아직 회복하고 있는 중이어서 최대한 늦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됐으니 더는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은 몸이 아픈 와중에도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시모가 아버님 댁에서 쫓겨나고 남편을 찾아왔었더라고요. 자신이 바람을 피우다 걸린 걸 숨긴 채 남편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했죠. 당연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몇백이나 되는 돈을 빌려줬고요. 그 돈이 왜 필요했는진 모르겠지만 문제는 가족들에게 모든 게 밝혀진 후인데 뻔뻔스럽게 남편을 찾아와 돈을 빌려갔다는 거였죠. 그 일로 남편은 시모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이혼을 한 이후 시모가 도움을 구하려 또다시 남편을 찾아왔을 때 남편은 시모에게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며 절연하자고 소리쳤죠. 시모는 배우자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와 손녀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죠. 바로 영상 속 남자, 시모의 상간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간남 소송을 청구당하며 외도했던 사실이 그 배우자에게 들켰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모와 배우자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고요. 그 상간남의 선택은 배우자였어요. 그러니까 시모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뭐 어쩌겠어요. 그것도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결과인데. 어쨌든 시모가 아버님과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절연을 당한 이후 우리 가족과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연락은 가끔 왔었어요. 뭐 저한테도 남편에게도 대충 후회를 한다는 식의 문자였는데 저희 두 사람 모두 시모 연락을 무시했죠. 그런데도 명절이나 생일, 새해 등등 특별한 날마다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 모두 시모의 연락이 불편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나서야 시모와 완전히 끝나게 됐죠. 뭐 저야 시모에게 당한 일이 워낙 많아서 찝찝하거나 후회되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식이다 보니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아들인 자식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은 전부 시모 자신 개인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 불편한 마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버님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면서 말이죠. 아버님께서도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젠 가족들끼리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 불안해하지도 않고요. 사건이 발생했을 땐 정말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날 그 사건이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적이긴 한데 그날 사건이 있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일을 다행이라고 결론 지으려면 우리 가족 보란듯이 더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더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엄마 노릇을 잘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소식을 엿듣고 있을 시모의 배아를 꼬이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 가족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결말을 끝으로 얘기를 끝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